네. 그러면 어제 술 누구랑 드셨는지 밝히라고. 술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프로님은 술 안 하십니다. 아, 술을 안 하죠. 예. 그리고 네. 평소에 굉장히 과묵합니다. 과묵하죠. 예. 예. 그리고 진지한 스타일입니다. 매우 진지하죠. 예. 끝입니까? 근데 뭐 이렇게 다들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한 번 더 주입해 주시는군요. 예.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평일과 좀 달라서 아마 그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 머리 스타일 아시잖아요. 원래 이게 이제 제 머리인데 그동안 좀 너무 자기적으로 예. 꾸며왔었죠. 예, 이제 다시 본 모습 찾아가겠고요. 예. 근데 요새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게 좀 네. 전에 나왔던 게 뭐 헤어스타일이 SK 시그넷이다 그랬는데 SK 시그넷 사장님 섭외 중입니다. 시그넷이 뭐 하는 회사예요? 충전기 회사. 충전기 회사. 예. 아, 6월 말 7월 초쯤 할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네네네. 현대글로비스 사장님은 월요일 날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열심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뉴스 3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예, 뉴욕 증시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다우존스가 0.68% 하락했고 S&P 500은 0.08% 상승, 나스닥 지수는 0.39%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그 보합으로 장을 마치긴 했는데 나스닥도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고 그 S&P 500도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처음에 뭐 동결한다 그랬다가 뭐 말 좀 약하게 하는 것 같다가 점도표 보고 살짝 쫄았다가 파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아니 뭐 저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이게 금리 관련한 소식은 이따 문홍철 팀장님이 상세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뉴스만 전해드리면은 동결했습니다. 5에서 5.25%를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네. 이게 그래도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동결을 했다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인상적인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뭐 다 아는 얘기는 특별히 뉴스가 네,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금리 동결은 뭐 특별히 이벤트가 좀 안 됐었는데 그 올해 말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쯤 얼만큼 금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럼 각자 이렇게 찍거든요. 점도표. 그걸 점도표라고 네. 하는데 그 점도표 금리가 한 5.6%니까 지금이 한 5.5에서 5.75 사이 5.6. 근데 지금이 5에서 5.25. 그러면 두 번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번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네. 기왕이면 한 번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두 번이네? 뭐 이래가지고 좀 네. 시장이 시무룩했다가 거기서 제롬 파월 의장은 거의 모든 위원회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다소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만 보고 뇌피셜이라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네. 연준 위원들도 뇌피셜은 뇌피셜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판단인 거고 근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에서 연말에 어떻게 될지 연준 위원들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한다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이제 FMC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건데 어제 CPI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낮게 나왔던 거에 이어서 오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한 1.1% 증가를 했는데 20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네. 수치고 지난 4월에 PPI가 2.3%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1.1%가 올랐어요. 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다들 이 뉴스를 첫 번째로 다룰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5개 종목 무더기화가 나왔습니다. 아, 또 뭐예요? 제2의 SG 사태입니까? 일단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저는 SG 사태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SG증권 계좌에서 나온 거지. 그건 창구일 뿐이지 뭐. 라더견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호환 사태라든지 주가 뭐 이런 조작 사태. 그런 것들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제 그냥 상황을 보면은 그냥 11시 한 40분 좀 넘어가지고 이제 박림이라는 회사가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이 줄줄이 하한가가 됐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차트가 이렇게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회사들이길래 이러냐라고 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거의 푹포수네. 예, 근데 여기에 그 시가총액 수준이 크진 않아요. 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네. 되고 주가가 꽤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한 2배에서 4배 정도 좀 올랐던 회사들인데 그러다가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왜 갑자기 어떤 창구에서 움직이냐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불공정 거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해당 주식들은 이제 커뮤니티 이름 그냥 말씀 현재로서는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 바른투자연구소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주로 다루던 종목들인데 이거 운영하시는 분은 뭐 성함 말씀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사실 주주행동주의 쪽에서 좀 이름이 좀 있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저도 예전부터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음. 그분이 주로 이렇게 다루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그 넘어져서 턱이 다치셔가지고 어제 통화를 좀 못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턱을 다쳤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이군요. 오늘 수술하고서 이제 토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좀 대변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분하고 어제 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얘기는 이제 CFD 사태 이후에 증권사들의 신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가지고 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기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좀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들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중에 매도가 이제- 이렇게 툭툭 나올 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동주의라 그러면은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여기서 행동주의를 하시는 좀 개인분들은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때 SML 나오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 연대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시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가가 산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파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겠죠. 예, 예, 그 예를 들면 연대니까. 동일 우리 이번에 좀 들어가서 우리 목소리 좀 냅시다 이러면서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빠졌어.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었는데 만약에 네. 그게 빠졌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내가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신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용 이제 유동성이 막히면은 음. 이제 거기서 뭐 만기 그분 설명으로는 뭐 만기가 된 것들이 좀 있었고 연장이 안 되는 게 있었고 뭐 증거 금률이 올라간 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제 이제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라 이 사건이 정확히 파악은 잘 안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냐면은 사실 되게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주식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로 철강 회사, 방직 회사 이런 데인데 이런 데들이 보통 그 수익성은 안정적인데 성장성은 높지 않고 그러면서 자산은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거버넌스에서 주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대를 하는 네.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두고서 이제 어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 기업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를 해야 되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영진들하고 대주주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게시판에 올리는 거고. 근데 저 회사들은 지금까지 쭉 올랐어요 혹시? 올랐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라더견 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불공정 거래 여부는 이제 바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금융당국에서. 근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한 19% 정도 돼요. 높지 않죠. 네. 근데 2대 주주가 이제 그런 약간의 주주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2대 주주까지 올라오니까 이분들이 거의 15%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주주 환원을 좀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자사주 한 19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 사주 조합에다가 네. 팔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게 분쟁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3만 원에서 한 올해 초 3만 원에서 한 6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한가 맞아갖고 4만 5천 원 됐는데 이게 또 느낌 말씀드리면 또 뭐라 그러실 네. 것 같은데 이게 하루밖에 안 된 사건이어가지고 이게 사건의 실체가 완벽하게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라더견 주가 조작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건지
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트리거 누가 이게 밀어 내렸는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최유선님이 그냥 작전이잖아라고 써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여기 좀 알아보셨죠? 네, 이것저것 막 그냥 사서 해서 올린 거하고 네. 주주행동주의 하려고 사람이 같이 모여서 주식을 산 거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가 좀 나와봐야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난 사태 때, 지난 이제 라도견 사태 때는 이제 막 개인 계좌들 누가 이제 가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정도는 이건 이제 완전 불법, 그런 건 아닙니다. 불법 영역인 네, 건데 불법 과연 일임은 이번 아니에요. 건은 이제 그건지 아닌지는 그쪽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 정지 됐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예. 나오는 대로 더 여러분께 자세히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거시안이라고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데 거기에 양극재 공장이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네. 얘기예요. 이게 뭐 중국 정부가 거시안의 미국 내 인산철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 음극재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라는 건데요. 사실 IRA가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 배터리들을 견제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CATL이 우회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도 좀 찝찝하게 남겨놓더니 네. 이번 거시안이 직접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승인을 했다라는 거니까 뭐 이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인데 여기서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차전지 회사들의 주가도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제가 CATL 얘기 드릴 때 거시안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고션이 그 작년에 공장 짓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서 미시간주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주정부에서는 오히려 1억 7,500만 달러 지원금을 준다 그랬었거든요. 주정부 차원에서.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IRA 갖고 중국 견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다가 공장 짓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뭐 중국 공장 들어가는 거는 다 허가해 주면은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시안이 이제 중국에서는 4위, 전 세계에서는 8위 정도 배터리 회사예요. 네. 근데 거시안의 창립주는 중국 사람이 맞는데 최대 주주는 26% 지분 가진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회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회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도 이게 중국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럼 거시안은 중국 회사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고민이 되는 건데 여기 또 이전에 같이 설명드렸던 게 엠비전 AESC라고 여기도 이렇게 중국 회사 최대 주주가 중국인데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배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AESC 같은 경우는 그 닛산자 회사였었거든요. 네. 일본의 닛산. 근데 엠비전이 인수를 하면서 중국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닛산 때 들어와서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었는데 최대 주주가 중국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엠비전 AESC 같은 경우는 이거 미국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고 이 내용은 사실 그 배터리 업계 분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이거는 분명히 레버리지로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네. 미국에다 공장 만들고 하는 게 니네가 이거 좀 뭐 프렌들리한 공급망 뭐 우방국 한다고 해서 간 건데 이게 뭐 미국 중국 다 열어주면 이게 뭐냐 이게 딴 거라도 줘라. 네. 중국을 못하게 하든 아니면 딴 걸 내놓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라는 게 표면적인 얘기고 뒤에서는 이것도 다 이게 그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가 직접 진출하면 어떨까? 근데 시뮬레이션을 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그게 중국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은 이게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붙으면
해볼 만하다. 뭐 한번 미국으로 온다 해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기업,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진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격 경쟁력으로 아예 밀릴 거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니네 중국 밖에 나와서 한번 만들어 봐라. 잘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국에서 충분히 경험을 많이 쌓아 놓은 상황이고 중국은 이제 처음 나오는 상황에서 한번 중국 아닌 데서 공장 지어서 그 배터리 만드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거 니네도 알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사실은 진검승부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밀릴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리한 구도를 잃게 됐다라는 건 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어떤 기술 경쟁력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미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저 2차전지 쪽에 더 좀 하락을 발생시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FOMC 얘기 많이 들어야 되니까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한 얘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관련한 뉴스는 그닥 그렇게 관심들이 많이 없으실 건데 미국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거의 뭐 상위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다 끌고 다니니까. 그런데 어제 그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인공지능 관련한 규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의원이 같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만약에 AI가 해를 끼치면 소비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안이에요. 이게 왜 이런 법안이 있냐면은 예전에 그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에서 뭔가 인터넷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면책을 해줬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들을 AI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피해를 본다. 뭐 누군가 피해를 본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 뭐 좀 테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포르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면책하면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누구한테 물어요? 업체들한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한테. 그리고 그러니까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그래요?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AI 규제 관련해서 이건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이게 지금 최종 협상에 돌입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로 가자라는 것에 대한 의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자 협상을 통해서 입법 절차에 따라 시행되기 전 마지막 그러니까 3자 협정이라는 게 그 집행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이사회하고 여기가 셋이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거기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뭐 안면 인식 같은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공지능 하지 말자. 뭐 여기에 그 뭐 요런 류의 인공지능 규제들이 뭐 군사 안보적인 목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 침해가 있는 것들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저기 뭐죠?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AI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신은 항상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니까 또 저지를 것이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규제들이 좀 미국과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많은 뭐 법적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협상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도 법이고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오늘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문홍철 팀장 모시고 FOMC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